옛날 조선시대 임금 곁에서 전하 아니되옵니다. 뭐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하고 좋은 길을 막 얘기해주는 그런 언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현대사회에도 보면 언론만 잘 살아도 나라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요즘인데요. 조선시대에 언관이 제대로 해야 이 조선이 바르게 간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던 남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국사 시간에 배우실 때 기묘사화라는 사화와 연관된 인물로서 조광조라는 이름을 배우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젊은 시절부터 간단히 그의 이력을 살펴보겠습니다. 조광조의 젊은 시절의 임금은 누구였냐면 하필이면 연산군 폭정으로 이룬 높은 그 사람이었죠. 그 시대에 조광조가 10대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조광조가 17살 때 결심을 하나 하게 되는데 내 인생의 스승을 하나 찾고 그의 가르침을 받고 싶다. 당연히 생각할 만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조광조가 찜했던 스승이 누구냐면 연산군 때의 그 모사화에 엮여서 멀리 유배를 가 있던 김갱필이라는 인물이었어요. 유배지의 죄인을 스승으로 정해서 간다는 게 사실 보통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연산군 시대라 그러면 뭐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바로 같이 잡혀가서 뭐 죽고 이런 거 일도 아니던 시대였는데 조광조는 유배지까지 찾아가서 그에게 나를 제자로 받아달라 이렇게 청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문화에서 공부를 하고 떠나오게 되죠. 그런데 스승인 김갱필은 다시 1504년 갑자사회에 걸려서 죽음까지 당하게 되는데 어쨌거나 조광조는 이렇게 공부를 위해서라면 좀 독특한 행보를 보이던 인물이었고 그 이후에도 어떤 말을 들었냐면 쟤는 공부하는 스타일이 좀 이상하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당시에 과거급제를 해서 벼슬길로 나가야 되는데 조광조는 그렇게 하지 않고 벼슬길로 나가기 위한 과거 공부는 제대로 된 공부가 아니다. 제대로 된 공부를 하겠다 하고 정말 미친 듯이 공부만 했다 그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 광자, 미친 사람이다 라고 일부에선 말을 하고 일부에선 또 어떻겠습니까? 정말 저 사람 공부 제대로 하는 사람이다 이런 양쪽의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겠죠. 이런 세월을 보내다가 드디어 중종만정이 일어나고 연산군이 폐위가 되고 조광조는 그 이후에 출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30대에 이르러서 출사를 하게 되는데 사간원에 출근을 하게 돼요. 조선시대에는 뭐 양사 또는 삼사라고 하죠. 주로 임금에 대한 간쟁이라든가 신하들에 대한 감찰, 어떤 정책들에 대한 이야기를 총체적으로 하는 그 양사기관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사간원하고 사원부고 여기에 홍문관을 더해서 삼사라고 부르기도 했죠. 조광조가 처음으로 발령받은 곳은 바로 사간원이었어요. 여기서 하는 주로 일이 임금의 잘못된 어떤 결정에 대해서 간쟁을 하는 그런 일을 주로 맡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출근을 딱 명받고 이틀 뒤에 사간원, 사원부 선배들 다 제대로 된 간쟁을 하는 언관들이 아니다. 얘네를 다 파직시켜라라고 중종에게 소를 올리는 거죠.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나는 이런 선배들과 함께 일할 수 없다라고 강력한 이야기를 하게 돼요. 이런 일이 왜 벌어졌을까요? 그 사건으로 한번 우리가 잠시 돌아가 봐야 합니다. 조광조가 출근을 하게 된 것은 1515년 11월이었는데 이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조선에서는 나라에 뭐 큰 재해가 있다든가 뭐 재병 같은 게 있을 때 임금이 자기 몸을 낮추는 거죠. 내가 덕이 부족해서 이런 일이 있으니 모든 사람들은 나에게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책을 달라. 이런 걸 구언이라 그래요. 말을 나에게 해달라는 거죠. 이 구언은 지방에 있는 어떤 유생이든 어떤 백성이든 누구에게나 다 열려있는 말하는 자리였거든요. 그리고 또 특징이 뭐냐면 아무리 임금에게 전하 이러이런 게 잘못돼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라고 쓴 소리를 하더라도 처벌하지 않는다라는 게 서로의 약속이었어요. 그렇다면 좀 마음 편하게 말을 할 수 있는 거고 임금 입장에서는 아무리 듣기 싫은 소리라도 그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굉장히 열린 제도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재변이 있었을 때 중종이 뭘 한 거예요. 그랬더니 박상이라는 사람하고 김정이라는 관리였는데 그 두 사람이 연명 상소를 올립니다. 지금의 재변이 있는 것은 과거에 전하께서 반정을 하던 그 당시로부터 시작된 잘못이다. 중종은 사실은 반정의 의지가 있어서 연산군을 폐하고 왕이 된 임금은 아니죠. 반정 공신들이 추대해서 왕이 된 그런 인물이었는데 그랬기 때문에 모든 걸 그 반정 공신들에게 거의 끌려다니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임금이었거든요. 심지어 왕비를 7일 만에 폐해야 되는 그런 일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것도 중종 스스로 한 게 아니고 반정 공신들이 그런 처분을 내린 거죠.
중종이 따라야 됐어요. 왜냐하면 대군 시절에 중종이 혼인을 했던 그 부인은 신씨였는데 아버지가 바로 연산군의 처남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 집안에서 한 사람은 왕비로, 한 사람은 군부인으로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연산군이 폐위를 당하면서 연산군의 정치에 엮여있던 많은 사람들이 다 처단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중종의 비였던 신씨의 아버지도 그 대상에 들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씨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단 왕비로 같이 책봉이 되기는 했습니다. 남편이 왕이 됐으니까. 그러다가 7일 만에 이혼 통보를 받는 거죠. 그래서 궁에서 내쳐지게 돼요. 참 끔찍한 일이죠. 사실 그녀는 아무 잘못도 없었는데 중종이 자기 부인 하나 지키지 못한 이런 힘없는 왕이었는데 1915년이면 중종이 반정을 해서 임금이 된 지 이제 10년 정도째 되는 해인데 신씨를 패출한 다음에 다시 왕비를 삼았던 윤씨가 하필이면 이때 죽었단 말입니다. 아들을 낳다가. 그래서 왕비가 공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하들이 그때 신씨를 패한 것은 굉장히 할 수 없는 짓이었다. 그게 잘못된 것이니 마침 비어있는 왕비 공석에 다시 신씨를 복위시켜야 한다. 그래야 이 나라의 재변이 가라앉을 것이다 라는 소를 올린 거죠. 이 얘기는 반정 공신들의 행태를 비난한 것이기도 하지만 중종 자신에게 굉장히 돌아보기 싫은 그 시절을 좀 기억하게 하는 그런 말이었잖아요. 그래서 고민에 빠진 거예요. 처음엔 약간 묻어둘 생각이었어요. 중종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사이였는데 군왕에게 감히 할 수 없는 말을 했다라고 처벌하라고 한 게 누구였냐면 하필이면 사간원 사원부의 관리들이었어요. 중종이 아싸 잘됐다 하고 그 사람들을 유배를 시키는 거죠. 바로 그 시점에 11월에 조광조가 사간원의 관리로 들어온 겁니다. 조광조 생각에는 구원을 청했으면서 그 말에 대한 답을 이렇게 벌로 내릴 수 있느냐, 이거는 조선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더군다나 그들에게 벌을 주도록 청한 게 다른 사람도 아닌 자유로운 언론을 위해 힘써야 되는 사간원 사원부 관리들이라는 게 말이 되느냐. 이 사람들은 자기의 직분을 잃은 자들이다. 그러니 나는 그 선배들하고 함께 일할 수 없다. 그들을 전원 파직해라. 이런 소를 올리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중종은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또 이 우유부단한 사람 막 망설였죠. 그러고 있던 와중에 정도를 따라야 된다고 하나요? 그러니까 주변에서도 이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해서 조광조의 말을 받아들여서 전원이 파지게 돼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조광조가 중종의 눈에 확실하게 들어오는 거죠. 중종은 처음에는 굉장히 불쾌했을 것 같아요. 초짜 관리가 나한테 뭐 누구를 전원 파직을 해라 선배들을. 그런데 결국 자기는 방향이 맞기 때문에 그걸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자신의 정치가 대신들에게 이렇게 기댔던 그런 정치에 좀 일신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만한 때잖아요. 이제는 10년이 됐으니까요. 그때부터 중종이 조광조를 전격 발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광조의 그 출세 과정을 보면 조광조가 관리로서 일했던 건 불과 4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6품 관리로 들어와서 2품 관리인 사원부의 어떤 수장을 맡기까지 불과 3년, 4년밖에 안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왕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조광조가 자기의 어떤 정책들을 펼쳐나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바로 이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조광조는 왜 이렇게까지 파격의 상소를 올리면서 이렇게 시작을 했을까요? 조광조 생각에는 언관이 제대로 살아야, 그러니까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고 임금이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다라고 믿은 거겠죠. 그래서 이런 일을 시작을 했고, 실제로 사간원이나 사원부의 관리라면 그런 일을 하는 게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직업이 전하 아니되옵니다. 간 아파요 주소서. 이게 직업인데 그 직업에 충실해야 된다고 믿은 거죠. 그래서 조광조가 그 자리에서 시작을 했고, 조광조의 마지막 직책도 사원부의 수장인 대상원에서 끝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언관들의 힘을 빌어서 임금을 바른 길로 이끌고 정책을 바른 곳으로 끌고 나가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건데 굉장히 상징적이죠.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런 면에서 좀 독특한 것 같습니다. 언관이라고 말하는 사간원 사원부의 관리는 굉장히 중요한 관리예요. 아무나 임명하지 않았고, 왜냐하면 바른 말을 해야 되니까요. 행실도 바르고 학문도 높아야 되고, 그 다음에 홍문관까지 앞에서 요 사람들이 주로 뭐까지 맡아야 되냐면 국왕이나 세자의 학문, 그러니까 경연이나 서연을 이 팀에서 꾸려가게 돼서 학문도 굉장히 빼어난 사람들이어야 하고, 행실도 자기 행실이 책 잡힐 게 없어야 뭐 아니되옵니다 하고 어느 관리에 문제가 있으면 탄핵을 하고 이런 정책을 해야 됩니다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정말 그런 것들이 잘 되어 있는 엘리트들을 임명을 한 거죠. 그리고 후대에 이 사람들 속에서 판서가 나오고 정승이 나오고 조선의 세대를 계속 이끌어가게 되는
중요한 직책이었고 조광조가 바로 그곳에서 자신이 꿈꾸었던 이제 개혁 정치를 시작하게 되는데 중종 입장에서도 이런 젊은 사람들이 마음에 들었을 것 같아요. 그동안은 공신들 때문에 너무 사실 힘들었잖아요. 하라는 대로 해야 되고 심지어 박원종으로부터 시작하는 3대장이 들어올 때는 임금이 그 자리에서 앉아있지 않고 일어나서 신하를 맞았다고 할 정도로 비참한 그런 생활을 좀 접고 이제 나의 치세를 펼쳐보겠다 라고 마음먹었을 때 마침 굉장히 젊은 똘똘이가 딱 나타난 거죠. 공부도 잘한다. 그 다음에 바른 말을 한다. 인격도 훌륭하더라. 그 다음에 조광조가 이렇게 등장함으로써 임금의 신뢰를 얻었을 뿐 아니라 그 당시에 젊은 살인들의 지지와 기대를 한 몸에 받고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시기가 좋았다고 할 수 있지, 안팎이 잘 맞아떨어지는. 조광조는 어떻게 이렇게 임금과 모든 살인들의 그 추앙을 한 몸에 받을 수 있었을까요? 결정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외모, 이것까지 한몫을 했다고 합니다. 조선사 기록 중에 보면 조광조 미남이다, 풍채가 멋있다는 얘기는 정말 많이 나오고, 심지어 나중에 그 점자는 이황 선생님까지도 조광조 이렇게 글 쓸 때 그런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까지 지도자적인 모든 풍모에 탁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군왕에게 총애를 받고 수많은 젊은 사람들의 그런 지지를 받으면서 조선 개혁의 기수로서 딱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조광조와 그를 이제 둘러싼 젊은 살인들이죠. 그들이 어떤 정책들을 밀고 나갔을까요? 언뜻 생각하면 이들이 한 정책은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자세하게 만든다기보다는 큰 방향을 좀 바르게 잡는, 그것에 좀 중심을 둔 것 같습니다. 조광조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나라가 큰 줄기가 바로 가면 세부적인 항목들은 다 잘 되게 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그가 생각한 조선의 개혁은 조선의 정신과 방향을 바로잡아야 된다라는 고민에서 출발을 해서 쭉 나갔던 것 같아요. 한번 그래도 몇 가지 정책들을 볼까요? 저는 좀 기억에 제일 남는 정책이 내수사를 폐지를 해라. 이거 왜 중요하냐면 내수사라는 건 국왕과 왕실의 재산을 관리하는 거였는데 이 사람들이 일반 백성들을 상대로 너무 영업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을 너무 많이 남기는 그런 일들이 있었나 봐요. 조광조는 그것은 옳지 않다. 만백성은 군주의 정말 자식과 같은 존재인데 어떻게 군주가 자신의 개인 재산을 따로 두면서 백성과 이익을 다투느냐, 잘못되었다, 이거 폐지해라 라고 강력하게 건의를 하죠. 그러나 그게 옳은 말이기 때문에 결국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게 있고, 백성들을 위한 정책도 조광조가 많이 생각을 하죠. 세금을 많이 거둘 생각을 하지 말고 관리들의 경비를 줄여라. 그렇다면 백성들에게 무게가 얹혀지는 세수가 그 부담이 덜해지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도 하고, 공납의 폐해, 그런 것들을 폐지해야 된다. 이거는 현실과 너무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너무 가중되는 부담이 크다. 그래서 그런 개혁들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하게 또 생각한 건 벼슬아치들의 뇌물을 금지해야 된다. 그 뇌물을 준다는 것은 결국 그게 백성들을 쥐어짜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벼슬아치들의 뇌물을 금지하고 조정이 깨끗해지고 그래야 전체 백성의 삶이 바르게 된다. 그래서 조광조가 생각하는 정책의 기본은 민본 정책인 거죠. 이렇게 조광조가 이런 일들을 밀어붙일 수 있었던 건 사실 조선사회라는 게 어떻습니까? 국왕의 전폭적인 지지가 없이는 어떤 신하라도 이런 일을 밀어붙일 수는 없는 거죠. 그만큼 중종이 조광조를 신뢰했어요. 실제로 요 몇 년 사이에 거의 매달 승진을 했다. 그럴 만큼 계속 직급이 높아지고 굉장히 총애하고 그를 기대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아름다운 군신관계라고 볼 수 있을 만큼 그런 장면이 많이 좀 연출이 되고, 역사상 이렇게 임금의 총애를 한 몸에 받으면서 정책을 밀어붙인 사람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죠. 그렇게 해서 잘 진행이 됐었는데 둘 사이가 조금씩 벌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조광조의 정책이 너무 강했던 거죠. 첫 번째가 뭐냐면 소격서 폐지. 조광조 생각에는 유교 국가에서 이렇게 제사 지내고 하는 소격서를 그대로 둔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폐지를 해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중종 임금 입장에서는 조선 왕실 여인들이 특히 많이 기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이걸 폐지하지 못하겠다라고 맞서게 돼요. 둘 사이에 좀 감정 대립까지 이어지는 얘기가 이어집니다. 조광조가 청하면 중종이 거절하고 이런 게 여러 차례 되는데, 우리 생각보다 실제로 실록의 기록들이나 이런 걸 읽어보면 와, 임금한테 이렇게까지 세게 말해도 되냐? 할 정도로 좀 아슬아슬한 수위가, 그 정도로까지 조광조가 막 날선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야, 이런 말을 하고도 조선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었단 말이야 라고 할 정도죠. 그렇게 해서 소격서 사건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중종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죠. 그런데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분명히 지위로는 왕이고 신한데 제가 저렇게까지 나를 몰아붙여서 다 이런 정책을 밀고 나가야 할까? 중종 입장에서는 이때부터 마음에 섭섭함이 조금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둘 사이가 결정적으로 벌어지는 사건이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1519년에 10월 달에 조광조가 굉장히 오래도록 품었던, 그리고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이걸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마지막으로 남아있어요. 그게 뭐냐면